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의 한정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출범한 점을 감안한 인선으로 해석되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질의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새 청와대 영수회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개각 단행 평가와 함께 올 한해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갖가지 이슈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내 편 챙기기 보은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사법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3선의 한정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후변화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황 처장은 해군 작전사령관 등 핵심 지휘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 참모가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 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여당에 내린 보훈 개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내일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의 수사관 등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이 있어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야당의 동의 없이 지명됐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는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며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교체됐는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영수회담은 새해에 청와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에게 새해에 각계 지도자들과 만날 것을 건의하면서 영수회담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청와대와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대통령과 만나면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제주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신공항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혼선을 정리할 것과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적인 법안 제출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며칠 안에 있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당정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정리하고 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법안 제출을 당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 배경 어떻습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 이 교체 타이밍에서 그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날인 동시에 이 공수처장을 지명한 날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날, 이 추 전 장관의 추진력 덕분에 공수처와 같은 개혁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었는데요. 네. 이 추 장관 교체와 이 공수처장 지명을 같은 날 시행한 건 이 공수처가 추 장관의 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추미애 경질의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추 장관이 처음 사의를 피했을 때만 해도 이 후임 장관 임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1월 말까지는 이 자리를 지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교체 시기를 앞당겨서 공수처장 지명일에 맞췄다는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더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루어진 환경부 장관, 이 국가보훈처장 교체의 소폭 개각 역시 이 추 장관이 경질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 동일한 맥락 위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미애 장관 사태는 시간 문제긴 했지만 교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여권의 부담이 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 계속 가는 게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공감대가 이 내부적으로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돌아보면 추 전 장관은 이 윤석열 측근 좌천, 이 두 차례 수사 지휘권 행사 등 이 임기 내내 윤 총장과 부딪혔는데요. 그럴수록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는 형상을 지켜봤었죠. 불구속 처분되긴 했습니다만 이 추 전 장관의 아들 이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도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추 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이 징계 청구 카드를 제시했는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이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모두 내려갔고 이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추 전 장관은 오늘로 물러나지만 이 추 전 장관이 남긴 불씨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내린 판단은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으로 다시 말해서 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총장 요청을 수용한 건데 앞으로 추 전 장관의 행정처분 적법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이 본안 소송에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을 내린 이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이 부장판사가 이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바라보는 예상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남은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김 비대위원장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낙연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한 번 있었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과의 1대1 이 단독 영수회담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가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이것을 들어줄 것처럼 나오니까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이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이 사전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연계했다. 이 협상의 문턱을 하나씩 올렸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후 영수회담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오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대표가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회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격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과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진중공업 사태로 혼란이 지속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면죄부를 줬다 이 비판 여론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에 당내외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앞서 9월 영수회담 제안이 무산되는 모양으로 진행되어 갈 때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 관계자는 국면전환용 생색내기 수단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만나자는 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김 비대위원장이 이번 영수회담 진행을 확정한다면 영수회담 개최를 고리로 무언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수용되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법 모색을 위해 만난 여야 지도부는 법안을 절충해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개념은 물론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을 두고도 기존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정부안이 재계 입장을 대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 적용 범위를 2인 이상 사망으로 하면 대상이 극히 줄어들고 법 적용 유예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누더기법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안은 재계 입장과 판박이입니다. 정부 부처가 재계의 앵무새 노릇을 한 것으로 더 이상 논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정부안이 법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의견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법 모색을 위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고 김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의견을 절충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을 두고는 각각의 입장차가 커 결론 도출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올 한 해도 정치권은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는 거대 여당의 등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국회 원구성부터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 야당은 속절없이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석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얻어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부터 거침없었습니다. 개헌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적 우위 속에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사위원장까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전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적 열세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직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거대 여당은 국회 원구성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속전속결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을 불러왔고 결국 여당 대표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우선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2020년 여야는 공수처로 크게 맞붙었습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계획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출연해낸 임무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임명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고발로 맞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해도 여야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닙니다. 나 홀로 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올 한 해 여야 갈등은 곳곳에서 계속됐지만 협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야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는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와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원과에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문을 할 계획인데 실시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경의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을 접견하고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나 아이 돌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3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1가구 1주택법, 임대료 멈춤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몇몇 법안들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죠. 이에 민주당 지도부 법안 발의 전 빨간펜을 들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구를 통해 당 의원들 입법 단속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법안심사위원회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책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법안심사위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존재가 명시된 기구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위헌성과 과잉 입법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가동됐지만 앞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안심사위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 이 대표 제안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1주택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지시 이후 민주당은 법안심사위 세부 운영 방안 검토를 시작했고 부동산, 교육 관련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위가 발의 전 집중 빨간펜 심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의 전 빨간펜 심사,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기관인 의원들의 활동폭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또 입법에 몸을 사리면 정부 목소리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법안의 옥석을 가려 논란을 줄이겠다는 민주당 법안심사위의 빨간펜 심사. 과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범야권 서울시장 출마자들과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자강론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고 저희들 시장 보궐선거는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적의 후보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갖다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가 저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선 공관위 1차 회의에서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의 선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이번 선거 사유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노력한다면 승리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현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을 겨냥 당외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영입 전문가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이 공천 관리를 이끌고 있는 만큼 조만간 야권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 아래 물밑 교감을 이어가고 있는 범야권. 과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단일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2020년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또 힘든 한 해였죠. 정치권 역시 각종 현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대표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도 이 같은 대립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2020년 정치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바로 원견 명찰이었습니다. 멀리 보고 깊이 살핀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원견 명찰을 택한 데 대해서 올해는 촘촘하고 사려 깊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자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노란 지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습니다. 포개놓은 알처럼 무너지기 쉽고 위태로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김 위원장은 올해는 집권 세력의 무도한 정치와 폭정으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위기 상황 극복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비판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혼란스럽고 힘겨웠던 2020년, 국민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 하시는 최진봉 교수께서 개인 사정상 자리를 비워서 오늘은 특별히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 그대로 됐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박범계 의원은 사실 굉장히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박범계 의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신뢰가 깊은 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흠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윤 갈등에서 상당히 이제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박범계 의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적절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저는 올해 마지막 날이라서 좀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요 국회에 있을 때 그 남자 추미애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별명이 뭐냐면 박범계예요. 그리고 박두꺼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감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보면은 이분이 정말 감정적인 그러한 질의, 표현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박범계 의원님한테 한마디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도 많이 내시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셔서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직자가, 장관이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호도했다. 그런 프레임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우리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범계 신임 내정자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박범계 내정자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당은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무리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 검찰청 없애. 이러고 있고, 판사 판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법원 개혁. 이런 식의 법안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본인들 후배시잖아요,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좀 다독이는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 갈등 과정을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 이 거의 해가 끝나가기 바로 전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추윤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진실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적합한 인물이고 또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사법부 또는 뭐 입법부 이제 행정부에서도 뭐 검찰 법무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적합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이고 지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 대응 안 하고 제도적인 개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공수처장 지명 후에야 추장관 테러를 연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질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 모양새를 피한다고 해서 경질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 관련된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만하게 잘했으면 왜 바뀌겠어요? 이건 경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도 되게 중요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명직,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서울시장이나 대선 준비를 하셔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을 받는 그런 길로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질적 성격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 관련해서 징계 중지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실 절차적 하자의 문제잖아요. 네. 절차적 하자는 어떻게 하든 사실 법무부가 관리를 했으면 사실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추윤 갈등이 1년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기득권 이런 걸 내려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오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또 추미애 장관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수처장 임명과 이것을 동시에 해서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장면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의 공과를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추 장관이 퇴진하기 전에 이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지금 했습니다. 추 장관 만약에 항고를 하면 또다시 혼란이 일어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항고라는 것은 사실 징계 중지에 대한 항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중지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절차적 하자의 내용은 7명이 제적이고 거기서 반드시 4명이 이제 과반이 돼야 되니까 4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명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뒤바꾸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민심이 그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매우 크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재판부가 지금 같은 재판부로서 사실 본안 소송을 해요.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기를 막 흐트러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이 재판부가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든가 채널A 그 수사 방해권에 대해서는 뭔가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본안에서 이기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중재 관련된 부분을 자꾸 항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 장관 판단한 거죠.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고요. 예. 어차피 자기가 떠날 사람인데 항고에서 뭔 소용이 있겠나. 그런 부담감을 또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렇군요. 추 장관이 이제 교체되면은 문 대통령 이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최종 1인으로 이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적임자라고 보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지명을 했겠죠. 어제 이제 2명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고 아주 빠르게 지금 김진욱 내정자를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련한 이제 얘기가 전문성, 다양성, 역량이 인정된다. 사실 이 3가지 조건이라 그러면 다 좋다는 얘기나 진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기대를 사실 김진욱 내정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빨리 공수처가 사실상 자리를 잡고 이것이 공수처
검찰 그리고 뭐 이 경찰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국가 경찰 그리고 수사 경찰 그리고 자치 경찰 이렇게 해서 사실상 권력기관이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서 어느 권력기관도 다른 권력기관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체크 앤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점이 공수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김진욱 내정자에게 그러한 이 것들을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임자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 얘기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선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 것을 아니야 우리가 수사할래 하면서 공수처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거 검찰 수사하지 마 우리가 수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모두 공수처로 가져와서 자칫 잘못하면 뭉개는 것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행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바로 2가지의 우리가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더 뭐냐면은 공수처 수사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검사를 조사, 수사, 판사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변호사 5년이면은 수사검사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정 단체, 예를 들면 민변 출신에 있는 변호사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수사검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편향된 수사검사, 수사관들을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김진욱 내정자께서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처음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말대로 이것은요 정말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국민의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야당 측에서는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후보를 지명했다. 또 그리고 정권의 꼭두가시다. 친문 사수처장. 이런 식으로 공수장에 대한 비난을 쏟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뉴스를 들으면서 친문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야당은 이 공수처를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이미 공수처는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미뤄진 것은 야당이 법은 이제 역부족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만들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지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 때까지 끌고 가고자 했던 그런 의사가 지금 여기서도 보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권력 기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국민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안에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친문 꼭두각시다. 뭐 사수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수권 정당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민감한 사안들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사실 공수처 스스로 존재의 어떤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갖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스스로가 이제 해서 신뢰를 깎아먹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 시작도 안 한 이 공수처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범 전부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저분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말로 이런 식으로 좀 명예훼손적인 부분으로 본인 얼마나 진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공격을 말고요. 제대로 된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한번 검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금방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이분도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출범 당초 의대로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 비리 제대로 수사하고요. 검찰 견제하고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지 정권을 옹호하거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 부처 개각에 대한 얘기 또 공수처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연말 개각에 이어서 또 연초에도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그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질지가 중요한데요.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서울시장 보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서울시장의 어떤 보통 때 보선의 의미보다는 내후년이죠. 이제 뭐 하루 이틀 남았지만 내후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보선에서 진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그렇죠.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물러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질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 나와도 불리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가서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선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위기 상황일 때 자기 몸을 던지는 모습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나와서 평가를 받을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수년간 이제 박 장관님을 뵌 적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 헌신성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박영선 장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잖아요. 네. 가장 여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고 당에서 먼저 요구할 것 같아요. 박영선 나와라. 그래서 출마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뭐 다시 탈환해올 수 있는데 네가 이제 앞장서라라고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여론조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경쟁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는 분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 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1기 내각이잖아요. 3년 한 반 정도 오랫동안 지금 장관을 했는데 이분들 교체가 될까요? 급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마 대상자가 적당한 분이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넣기에는 너무나 좀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제일해도 안 한다고 순사례를 많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문가분들 중에서 인사청문회 통과 자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 할게요라고 하면은 바꾸고 아니면은 안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후반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영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인사를 할 공산이 크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연말에 연초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모양은 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물갈이가 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어떤 정부로서 마무리를 짓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의 변화는 쇄신은 인적 쇄신에서 그 단초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거기에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또 어떤 국정 쇄신도 일어나고 이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전체적인 어떤 인사를 할 공산이 크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또 청와대 개편도 큰 관심사인데요. 청와대 참모진이 동반 사의를 오늘 표했습니다. 후임자 검증이 벌써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대통령 보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좋았잖아요.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나왔고요. 여당 지지율 거의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 이하로 떨어졌고요. 여권 지지율 국민의힘보다도 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필을 잘 못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에 하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김정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추용 갈등에서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 원만히 해내지 못했다. 문책성 사의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책성이라기보다도 책임을 조금 더 빠르게 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특히나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조금 더 지도력을, 리더십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지 않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뭐 노영민 실장, 김상조 실장 뭐 마찬가지로 김종호 민정수석도 여러 가지 흠결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교체가 돼야 되는 인적쇄신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거든요. 청와대가 안 바뀌면 다른 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흐름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작은 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실장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국정 기조도 뭔가 재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뭐 이렇게 개혁적인 어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포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진입이 돼 있어요. 그걸 병행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사실 들어와야 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개각이 두세 차례 나눠서 좀 쪼개서 지금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개각을 해서 좀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면 뭔가 행태도 변화되고 정책도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 내년 초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지지율이 나타날 공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항상 허니문 시간을 줘요. 어느 일정 기간은.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결과가 또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힘을 몰아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아주 급속하게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르게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공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입각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정권 말기는 항상 레임덕이고 사실 레임덕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단임이면 우리가 레임덕 경험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에게 사실 권력이 다 몰아져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임덕이 항상 있는 거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갈 때가 지지율이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얼마나 민심을 잘 받들어서 가져가느냐 한다면 그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레임덕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대로 직진하겠다라는 인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인적 쇄신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 한해 정치권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2020년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 두 분께서 하나씩 이 3대 키워드를 꼽아볼까 하는데 먼저 장 소장님부터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여당의 180석,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총선 압승, 뭐 같은 얘기죠. 그리고 추윤 갈등,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는데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항상 코로나 요새 좀 유행이고 심각한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아침도 새해 첫날인데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연초까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